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운동, 그리고 우리의 저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무단 통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였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수탈하였는지, 뭐 회사령이라든지 토지조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1910년대 그러한 일본인들의 지배 체제 속에서 어떠한 저항을 우리가 하였는지를 배우게 될 거라는 거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좀 간소하게 녹화가 되어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지금 재택근무를 하면서 선생님이 녹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었던 그 태블릿 PC로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 태블릿 PC 펜도 말을 듣지 않아서 그냥 어쨌든 수업은 올려야 되겠고,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휴대폰과 펜으로서 여러분들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1910년대 그리고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게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였는가, 무단 통치를 통해서 쫙쫙쫙쫙 나왔던 거 있었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쫙쫙쫙쫙 무슨 령의 시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시기에 우리의 저항, 어떻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머릿속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는 준비기간,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열투쟁이라든지 이런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건 유명해서 알고 있겠지만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었죠. 올해 나왔나 작년에 나왔나, 봉오동 전투, 그리고 이제 청산리 대첩, 그리고 의열단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0년대 30년대 바로 이 10년대의 준비기간을 마친 이후에 활동하였던 내용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교과서 보이실까요? 교과서에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지도 하나가 이렇게 보일까요? 여기 지도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여기 보면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1910년도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흥 강습소에서 이름을 신흥 무관학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정도만 하나 알아두시고요. 요 만주 일대 간도 또는 이게 만주 일대 지리적인 부분은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간도는 어디고 만주는 어디고 서간도 북간도 너무 이게 막 복잡스럽죠. 여러분들 크게는 요 일대를 그냥 만주 일대라고 알아두시고요. 요 일대 특히 요 일본을 피해서 접경선 일대에서 우리가 마을을 형성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하였다. 그러면서 자주 내려와서 어떻게 소규모로 국내 진공작전을 벌이곤 했었죠. 이게 왜 가능했었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땅은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땅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봉선 철도 우리 놓으면서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요 일대를 조선 땅이 아닌 공식적으로는 어찌되었든 누구의 땅으로 청나라의 땅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의 군대가 이 국경선을 넘어가는 순간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 사람들이 독립군들이 게릴라전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치고 빠지고 하겠지. 이렇게 할 때 함부로 군대를 들여보낼 수가 없다라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요 일대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는 요 일대를 우리의 터전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친숙하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역사 수업을 좀 더 들으실 분들은 주목해 보시면 좋겠지만 여기에는 또 러시아 땅이죠. 블라디보스토크, 바로 중국과 러시아와 어찌되었든 우리는 연계되어서 일본을 밀어내려고 준비를 하였다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러시아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일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이 생긴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널리 퍼지고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많은 지원을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요 지역,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하여서 어쨌건 공산 세력들, 공산주의를 믿는 독립운동가들이 또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항은요, 일단 여기는 준비 기간 정도 알아두시고요. 준비, 아까 여러분들 지도 보여드렸었던 그 내용 중에서 그냥 신흥 무관 학교가 이때 만들어졌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만들어진 신흥 무관 학교에서 나중에 이제 독립군의 지도자들, 소위 이야기하는 군사 엘리트들, 장교를 많이 배출해내는 그런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는 빨간색으로 써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빨간색이 잘 안 나오네. 자, 두 가지를 오늘 배워야 될 건데 3.1 운동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단순하게 뭐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역사를 배우고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의 의의가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둘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분노가 너무 많이 차 있었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무단 통치에서 일본인들이 억압적으로 우리를 다뤘죠. 뭐 태영령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의 민족 자본을 없애기 위해서 무슨 영해 시대를 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특히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농민들이었잖아요. 토지를 많이 잃게 되면서 이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을 때였어요. 자, 그런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러시아 혁명을 주도하였던 이 레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약소국들을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야, 러시아처럼 큰 나라가 우리와 같은 약소국을 지원해 준다고? 오, 이거 뭐야, 조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자, 그러다 보니 소위 이야기하는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를 받는 여러 나라들, 어떤 나라가 있냐면 주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동남아시아 등등의 이런 나라들이 당연히 이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하고 싶을 거 아니야.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이런 약소국들의 독립의 의지에 뭐라고 할까 영향을 줬던 거는 바로 미국이야. 러시아 레닌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좀 더 미국. 어찌되었든 우리는 아직까지도 뭐라고 할까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는 해요.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건 최종적으로 미국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을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시나리오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역시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러일 전쟁에 일본의 배후에 영국과 미국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이 미국이 일본을 지나치게 키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했어. 왜냐하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즈음에 뭐라고 할까?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뭐 동남아시아의 여러 태평양 일대에 있는 작은 섬들이 있죠. 이 섬들을 쫙쫙쫙쫙 가져가고 그 다음에 동시에 중국의 이권,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의 이권들을 홀라당 가져가려고 하고 플러스 알파 조선도 가져갔지만 어디까지 넘보는 게 눈에 보일까? 중국까지 넘보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이렇게까지 일본이 성장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싶지는 않았던 게 바로 미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일본을 어느 정도까지는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분명히 존재하였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독립을 하려고 하였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를 어디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왜 얘기하느냐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군요. 러시아에 대한 혹은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한 이것을 막기 위한 일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민족 자결주의의 내용이 뭐냐면 각 국가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독립할 수 있게 해 라고 주장을 합니다. 와, 이 당시에 미국의 영향력은 사실상 굉장히 컸어요. 1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고착화되었을 때 누구의 참전으로서 전쟁이 정리가 되었느냐? 미국이 참전하면서. 물론 그 전까지는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참여는 굉장히 미미했어. 뭐 군수품 대고 물자 대고 요 정도였는데 이 과정 중에 독일군이 미국의 물자를 나르는 배를 뭐 영국 연합군의 배로 착각하여서 잠수함으로 폭발을 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때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고 이 미국이 막대한 체력을 바탕으로 생산력을 바탕으로 정말 독일을 압도해 버립니다. 자, 그런 미국 세계 질서에 새롭게 우뚝 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야,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알아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와, 사람들이 어떻게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겠지. 독립하고 싶어지겠지. 자,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민족 자결주의 내용의 함정이 뭐냐면 1차 세계대전 패전국에게만 해당이 돼요. 패전국의 식민지. 다시 말해서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이 민족 자결주의가 해당되지 않는 거였어. 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어쨌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적이었고요. 자, 1차 세계대전의 내용을 정리하는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파리에서 어쨌건 1차 세계대전의 그 전후 질서를 다시 세우자라는 의미에서 각국의 열강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도 대표를 보내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억울함을, 조선의 독립을 미국한테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의 언론과 대통령 윌리엄,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에도 사람들을 보내기로 계획을 세워요. 자, 그런데 이때 대표로 뽑힌 사람이 김규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파리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5개국어도 능통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해방 직후 독립운동사 이후에 우리 남북 분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독립운동가 김규식, 민족운동가 김규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이자
뭐 5개국어 이상을 할 수 있는 거의 뭐 언어의 천재이기도 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규식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근데 누가 나를 알아주겠느냐? 작은 나라 조선, 그리고 나라는 인물을 그 안에서 누가 받아주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 널리 먼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김규식이 제안을 하고요. 자, 그게 맞다고 판단한 여러 지도자들이 막 이제 연락을 통해서 그래서 독립운동을 3.1 독립운동을 계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필기는 이따가 여기다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쪽은 그냥 선생님 설명용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그 다음에 언론사에게 또 안내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미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바로 이 윌슨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이었을 때 이승만 박사가 여기서 박사학위를 딸 거예요. 석사였나 봐. 박사일 겁니다. 자, 박사학위를 이때 따면서 일종의 뭐 스승과 뭐 제자 같은 느낌이 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뭐라고 할까? 이 테프트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학자 같은 스타일이라서 사람들이랑 왕래가 적은데 또 이승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만큼 또 친분도 좀 있고 그랬나 봐요. 자, 그래서 이 이승만이 이제 죄송합니다. 가스라 테프트라고 이야기를 할 뻔했네. 죄송해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죠. 자꾸 이게 테프트가 입에 나오네요. 이 윌슨 대통령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사실상 그게 전달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승만이 근데 여기서 실수를 하나 해요. 실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두고두고 이제 앞으로 이승만의 발목을 잡을 만한 위임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돼요. 뭐라고 미국에게 편지를 보내느냐? 조선하에서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에 위임 통치하여 두는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 윌슨에게 이 청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국제연맹, 지금 아직 국제연합이 없을 때, 유엔이 없을 때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곳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신 통치해달라는 거야. 일본을 좀 지원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때 초대 지도자로서 이승만이 추대되었을 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승만을 뭐라고 비판하느냐? 친일파들이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한다면 이승만은 없는 나라마저도 팔아먹은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강렬하게 비판을 해요. 두고두고 욕을 먹을 이야기죠.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리적인지 뭐 이런 걸 떠나기 전에 민족의 감정을 굉장히 건드리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승만의 이 미국에 대한 접촉은 사실상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이 파리 강화메일은 어쨌건 사람을 보내긴 하지만 사실상 크게 인정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 일본, 그 다음에 연해주, 러시아 쪽 일대죠. 그 다음에 간도 일대에서 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가장 크게 일어났었던 게 일본에 있었던 28 독립선언이에요. 자, 일본에 이제 유학 간 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이제 1919년의 이야기예요. 독립선언을 이야기하고 이제 비폭력 항일투쟁을 한 거지. 자, 일종의 3.1운동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학생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였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할 것이냐? 자, 국내에서도 분명히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종교계 인사들이, 선생님 왜 종교계 인사들인가요?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죠.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부 다 어디로 망명을 갔을까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해외로,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망명을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활동을 못하다 보니 일단 종교계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세력이 컸었던 천도교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기독교 세력과 불교 세력이 합쳐지게 돼서 자, 우리 이제 만세운동 한번 준비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족대표 33인이 이제 여기서 모이게 되는 거죠. 이 3.1운동 선언의 이 초안은요, 누가 작성하기로 하냐면 이 최남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작성하게 될 거예요. 조선 최대의 문장가이자 뭐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뭐 아시다시피 나중에 친일 로 변절을 하게 되는 인물이죠. 이 최남선이 이 문장을 쓰기로 하고 어쨌든 이 선언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뭐라고 할까, 몰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일본도 이상하다, 뭔가 느낌이 있다라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 뭐 일촉즉발, 뭔가 폭발하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뭔지는 잘 모른 기조에서 뭔가 분위기는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때라고 하긴 그렇고 이미 그 이전에 고종 황제가 1919년 1월 21일에 이제 세상을 떠요. 이제 향년 68세로 세상을 뜨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뭐 우리 때의 평가가 이제 고종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고종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분노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독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고종의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이제 그날을 거사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3월 3일이 이제 거사일로 잡았는데 이날은 일단 곤란한 게 뭐라고 할까? 국장일, 어쨌든 이 고종 황제의 뭐라고 할까? 장례식이잖아요. 국장으로 치러지는. 요때에는 좀 하기 힘들고 이 전날에 하자라고 해서 3월 2일 날에 하려고 했더니 기독교 측에서 요때가 일요일이다.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3월 1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인쇄물도 다 만들어주고 착착착착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보안도 세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찔한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였던 신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독립선언서를 인쇄 중이었던 보성사라고 하는 곳을 급습을 해요. 근데 이때 이 민족대표 중에서 최린이라고 하는 천도교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가서 내가 거액의 돈을 건넨 다음에 야, 한 번만 봐줘.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일이니까 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신철이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신철은 이 돈을 받은 직후에 만주일대로 넘어가는데 뭐 가다가 신철이 뭐 잡혀가지고 일본인들에게 잡혀서 투옥되고 감옥에서 죽었다 또는 뭐 자살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린이 건넨 돈을 신철이 받아갔다는 기록도 있고 받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이 신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서 일본 고등계 형사지만 마지막에는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래도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선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찌되었든 운명의 그날 3.1절이 다가왔죠. 3.1절이 다가왔고 이때 이제 3월 1일이 되었을 때 이 민족대표 33인이 원래는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이 시민들을 향해서 이 독립 만세를 외치려고 하였으나 너무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유혈 사태,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명월관이라고 하는 요리집의 분점인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 뭐 식당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고급 식당. 여기에 모여서 민족대표들끼리 만세삼창을 외치고 그리고 경찰에게 신고를 해요. 우리 지금 독립선언을 했으니까 우리 잡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경찰들이 민족대표들을 잡아가기 시작하였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민족대표들이 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약간의 책임 회피는 아닐까. 내가 여기서
그 파고다 공원에서 이 민족 대표가 만세삼창을 외치게 되면은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 이 33인이 책임을 져야겠지. 근데 이 민족 대표는 어찌되었든 자신들은 어디에서 태화관이라고 하는 요리집에서 발표하고 자진해서 경찰서로 들어갔으니 그들의 책임은 여기까지인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던 학생들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 대표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달라고 하고 이 학생들이 어디로 나아가서 이 파고다 공원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삼창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 3.1운동의 주역은 민족대표가 아니라 선생님의 생각이지만 바로 이 학생들, 이름 모를 이 젊고 혈기 넘치는 학생들이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 주체 세력들은 이렇게 한 명의 이 학생 하나가 이제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삼창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간 총독부의 통치로 인해 쌓여왔던 이 울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자신감을 얻게 된 학생과 군중들이 파고도공원을 나와서 거리를 행진을 하기 시작하였고요. 그 시위대의 규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자, 이 시위대가 이제 단순하게 종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서울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만세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비폭력, 그 다음에 비폭력 시위로, 평화 시위로 이끌려고 하였지만 일본인들은 이런 종류의 시위를 겪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들 당황했겠지. 그러면서 뭘 시작하게 했을까? 강제적으로 진압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총을 쓰기 시작하고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정말 많은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뭐 대표적인 사건,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었죠. 제암리 학살 사건. 정말 너무나도 잔인하게 이 조선 사람들을 학살하고 폭력으로 억누르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이때에 있는 이야기이고요. 뭐 헌병대가 총을 쏴서 현장에서 죽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뭐 수원, 이천, 양평, 양주, 여주 뭐 하다못해 뭐 지역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우리 이제 기생들마저도 만세삼창에 합류하기도 하였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참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 규모와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뭐 설명할 이야기가 아니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진압했었던 뭐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한다면 미리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때 얘기했던 사람들은 뭐 기억할 수 있겠지만 이 3.1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암리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 마을 사람들을 교회 예배당으로 전부 다 묶고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일제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질렀고 총탄과 불길 속에 죽지 않아 뛰어나오는 이들에게도 재차 탄을 날렸던 아주 야만적인 일이었었죠. 또 곧바로 이동해서 인근 마을에 가서 피신하지 않은 일가족 6명을 그냥 생으로 화장을 시키고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참혹한 현장을 또 누가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느냐? 선교사들이 지켜보지 않았던 거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나 영국과 같은 이 뭐라고 할까? 열강들은 우리의 의도와 달리 우리가 3.1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의지들을 알리고 우리의 독립을 어필하고자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었죠. 민족자결주의는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패전국의 식민지만 해당이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미국, 영국들은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고 야 일본 너무 좀 심하게 하지마 이 정도였는데 미국의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거야. 이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그다음에 일본의 그 잔악한 행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폭력주의로 평화로운 시위를 이끌어갔었던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한 이 선교사들의 연민이 결국 이러한 학살의 현장을 조사하게 하고 세계 언론에 알리게 돼요. 이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일제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외교 문제까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 3.1운동 했다고 뭐 독립이 제대로 되기나 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3.1운동에 대한 내용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3.1운동의 배경, 1순의 민족 자결주의. 자, 민족 자결주의가 배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 자, 28 독립선언이 있었고, 자, 28 독립선언 이후에 3.1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운동의 의, 이게 조금 중요해요. 3.1운동의 의.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이렇게 빨간색이 잘 안 나오나? 우리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게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느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1운동은요 굉장히 폭발력이 있었던 운동이 맞아요. 전국적으로 행해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 이게 막 사람들의 그 사이언스도 울분을 터트려주고, 그 울분을 터트리면서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폭발을 하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에너지를 그럼 만세만 부르고 끝날 거야? 우리의 힘이 축적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 응축된 힘을 뭐라고 할까? 지도부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조직하며 이런 것들을 잘했다라고 한다면 또 결과가 어찌 바뀌었을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3.1운동을 통해서 바로 독립이 될 수는 있지 않겠지만, 이 우리 민족의 역량을 확인하였고, 이 확인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체계적으로 이끌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돼요. 자, 이 3.1운동의 결과예요. 요거 반드시 좀 알아둡시다. 반드시 여러분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역량을 확인한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흩어져 있던, 아까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이 독립운동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요. 하와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 퍼져있던 독립운동 단체를 하나로 모으자라고 해서 탄생한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자, 바로 이 임시정부가 결과적으로는 1919년에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이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을게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재헌헌법을 만들면서 우리는 누구를 계승하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임시정부에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는 어떻게 하였다? 계승하였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선생님이 이 편집하면서 여기다 표로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교과서로는 이제 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교과서 58페이지 자료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꼭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임시정부의 헌법을 누가 개정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특히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전두환 정권을 몰아낸 다음에 만들어진 새로운 헌법에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때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 하나가 건국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은 임시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임시정부가 한 일이 없다. 우리의 독립운동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해방 직후 생겨난 새 정부, 대한민국. 근데 바로 그때 행정부는 주로 누가 행정부를 건설하였느냐? 친일파들이 건설한 행정부거든요. 자, 사실은 건국절을 세워서 여기부터가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친일파들이 만들어 놓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진짜 시작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있다? 건국절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프라인 수업 때 듣지 못하신 분들도 그냥 이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다? 친일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행정부를 대한민국의 정통으로 삼으려고 하고 독립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에다가 뭘 명시해놨다? 우리는 누굴 계승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다라는 것을 명시해놨다라는 것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외우세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시험 범위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수업 진행할게요. 끝!